예, 박상용 목소리를 전국에 처음으로 공개해서 우리가 이번 사건의 전말을 아주 잘 알게 해주신 분이죠.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 서민석 변호사죠. 예. 어떻게 입수하시게 됐어요? 제가 과거 청주에 예. 지인들이 있어가지고 자주 놀러 갔는데 예. 거기서 서민석 변호사를 처음 뵀었습니다. 어. 처음에 소개받기를 쌍방울 변호사였다라고 소개를 받아서 제가 딱 국정조사에 들어오자마자 쌍방울 변호사였다면 당시에 검찰의 조작 기소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자문을 구해야겠다라고 해서 연락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쌍방울 변호사로서 만나서 무엇부터 접근해야 검찰의 조작 기소를 밝힐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여러 건 말씀 주셨거든요. 그게 뭐 국정원 자료를 봐야 된다, 뭘 봐야 된다 하다가 내가 그 과거 녹취를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도 기소 압박이나 압수수색 압박 당하니까 무서워서 지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몇 번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다가 본인이 있는 걸 몰랐군요.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압박받다가 지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없다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포렌식 업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하. 그 변호사님은 가셔서 어떠한 방법, 뭐 클라우드를 뒤지든 휴대폰 전체를 뒤지든 이 녹취를 한번 찾아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더니 청주 가는 길에 그 우리 참모들, 그러니까 보좌관급의 참모한테 네가 한번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이 녹취록을 찾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녹취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우리 전용기 의원님 아이디어가 상당히 컸네요. 꼭 그런 건 아니고 그거를 기록을 포렌식을 해놓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아쉽다면서 말씀을 먼저 주셔가지고 예. 한번 찾아보자라고 저는 제안 정도 한 건데 서 변호사님이 저는 진짜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청주시장 예비 후보인가요? 지금 예비 후보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국힘당에서는 막 갖고 있다가 지금까지 뭐 숨기고 있다가 이번에 선거 나가려고 하니까 한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 비판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게 제가 산 증인입니다. 실제로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저도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제발 한 번만 찾아봐 주십시오. 그게 나와야 스모키 건이 그렇죠. 제대로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그러면 전체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분량은 저희가 지금 아주 긴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상현 검사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십 통의 그 통화가 있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확보해서 딱 서민석 변호사한테 받은 거는 몇 건 안 됩니다. 근데 그 한 건당 한 20분 통화한 것도 있고 한 10분 내외로 통화한 것도 있고 이래서 상당한 분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로 전화를 박상용이 먼저 걸어온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서 변호사가 건 경우가 많습니까? 제가 전체를 들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저는 검사가 먼저 걸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급한 사람들, 그러니까 급한 쪽은 검사 측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그리고 우리가 또 들어봐도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뭐 한 번만 와서 만나주세요.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뭔가 검사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사실. 변호사가 어떻게 해서든지 검사 접촉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 점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진술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해보려고 형량을 가지고 딜을 하면서 서민석 변호사를 설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서민석 변호사를 이화영 부지사가 굉장히 믿었나 봅니다. 예. 그래서 뭐 다른 변호사들 말고 서민석 변호사를 불러줘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박상현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 사실 통화 녹취 내용들을 들어보면 왜 이렇게 믿고 회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의혹까지 생겼냐라고 보면 서민석 변호사가 부장판사 출신이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같은 법조인들끼리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도와주면 자기 의뢰인한테는 이점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 아닌가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할 때 부장님 이렇게 불렀군요. 맞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이니까. 근데 박상용이는 지금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기존의 자기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한데 예. 왜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걸까요? 자기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이 무조건 위증으로 고발할 거다. 예. 막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거짓말 안 하는데 위증으로 고발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거짓말을 해야 위증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아니 위증할 결심을 하고 온 건 아니냐. 그리고 저는 많은 언론들에서 한 일주일 정도 언론에 나가서 뭐라 했냐면 박상현 검사 언론에서 더 해명 많이 하셔라. 그러나 그 해명들은 쌓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제가 처음에 공개했던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고 뭐 주홍범으로 하는 이런 녹취들 처음에 그 내용을 공개하니까 박상현 검사가 그거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제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프레임을 딱 잡았는데 이후에 나오는 녹취록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반대되는 녹취록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뭐 해명 더 하셔라라고 저는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지네들처럼 국회도 조작해가지고 네. 위증으로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나와 있는 내용만 들어봐도 충분히 의심이 가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엮어서 하려고 했는지 다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의심은 그동안 해왔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리오남의 출입국 기록도 나오고 예.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국힘당이 따로 만든 자리에 가서 이렇게 뭐 저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던데 근데 국힘당이 따로 이렇게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뭐 아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런 거기보다는 예.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본회의에 의결을 거친 국정조사 아닙니까? 근데 그 국정조사 위원들이 회의는 들어오지 않고 따로 뭐 청문회 장소를 만들어서 본인들 당 회의한 거 아닙니까? 그걸 만들어서 그렇게 박상현 검사한테 마이크를 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국정조사장에서도 제가 서영교 위원장한테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위원장의 권위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셔야 된다. 뭐 징계도 검토해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민주당도 박상용을 단독으로 불러서 청문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박상용을 단독으로 불러서 청문회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 주 14일에는요. 이화영 부지사도 오고요. 그리고 뭐 다른 그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된 증인들이 다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16일. 14일. 14일. 네, 쌍방울이 14일입니다. 예. 16일은 대장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질신문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 자리는 서민석 변호사도 나오세요. 사실 본인이 그 선거운동 이런 거 바쁘더라도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면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민석 변호사도 이미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증인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동훈이 이제 나를 불러라. 나를 네. 부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막 깝죽대잖아요. 네. 근데 왜 한동훈은 안 불러요? 굳이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뻔하니까. 예, 부를 필요가 없고 뭐 국민의힘하고 입 맞춰 가지고 이 국정조사장을 마치 형해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저희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장관을 지금 당장 부를 필요 없습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의 실체가 드러나고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는 단위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실 겁니다. 뭐 예. 급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때는 뭐 그러니까 지금 박상용이가 혼자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없다고 그 생각합니다. 위에 저는 막 윤석열까지 이어졌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 종합특검이 윤석열 개입 의혹도 지금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빠지고 윤석열한테 가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은 윤석열하고 거리를 세웠다. 본인은 계엄을 막았다. 택도 없는 이런 소리. 소리 하는데 본인은 뭘 했습니까? 예. 오히려 계엄 때 좀 불안해 보이길래 본회의장 들어가가지고 좀 안전하게 있자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민주당이고 본인은 의결권도 없었고 투표도 못했는데 본인이 뭔 계엄을 막았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불성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결국 윤석열의 황태자였던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의 개입 여부를 명백하게 밝힌다면 한동훈 전 대표도 빠져나가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해명을 나중에 하시면 되지 지금 국정조사에서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하실 거는 우리가 용인하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제 국조특위를 쭉 해보면은 박상용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기획을 했는가가 드러날 텐데 혹시 개인적으로는 어디까지 연계가 돼 있을 거라고 의심하십니까? 우선 뭐 박상용 검사의 예. 워딩에 따르면 부장도 설득하고 검사장도 설득하고 윗선. 예, 윗선의 설득의 범위를 봤을 때는 검찰 조직이 전반적으로 다 개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팀이요.
대북송금과 관련된 팀은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2차 종합특검이 이렇게 국정농단 게이트다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대통령실도 분명히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찾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 국정원, 대통령실까지 이어지는 개입이 있었다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의 대질신문을 통해서 밝혀낼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자료들을 조금 더 분석한 다음에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께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예. 박상용이 그 전에도 나와서 증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국감이라든지 그럴 때. 근데 그 연어 술 파티에 대해서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교도관이 나와서 증언까지 했는데 일단 그거는 딱 떨어지는 위증죄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법사위에서 진술이 위증으로 예. 이제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예. 왔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은 안 했죠. 아직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증에 대한 내용들이 명백하게 교도관들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를 새로 서영기 위원장께서 열으셔서 위증에 대한 고발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은 게요.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이미 법사위에서 조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증거들로 탄핵 심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해당 사건들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가운데 국민들이 꼭 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요.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에 예. 한정해서 말씀드린 국민들이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첫 번째가 이 거짓말을 누가 하고 있는지를 알면 사건의 진실에 부합해진다고 보는데 검찰이 늘 대북송금 사건에서 연어술 파티 없었다.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었고 수원지검에서 내부 조사를 통해서 언론에 발표한 내용도 연어가 들어간 적 없고 그 술파티 의혹은 예. 사실 무근이다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지금 공무소 위조급으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들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박상용 직무 정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징계도 하고 그럴 텐데 저렇게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건 대검 감찰부에서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자가 박성재가 알박기 해놓은 사람이다. 네. 그래서 그거 지금 믿고 저렇게 까불고 다닌다 그런 얘기 하던데요. 제 생각에는 검찰에서 아무도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검찰에 새로운 사건들이 생기면 이프로스나 그 내부망 있지 예. 않습니까? 이프로스나 다른 검사들이 막 이렇게 정치인들도 공격하고 이 사회적 공격을 시작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박상용 검사 사건을 딱 놓고 보면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하는 것들을 잘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도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저렇게 해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말이 계속 꼬이는 것 같은데 저는 박상용 검사 계속 해명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는 추가적인 증거들을 계속 공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국민들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이 저렇게까지 박상현 검사를 두둔할지는 몰랐거든요. 그러게요. 정치적인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렇게 좀 보셨을 때 박상용이 보면서 저놈아 정치하려고 저러는구나 그런 생각 안 드셨나요? 실제 이미 정치의 영역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미 국민의힘에서 주도하는 뭐 그 단독 청문회가 정치행위가 아니면 뭡니까 그게. 이미 정치행위에 들어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저희도 법무부 장관할 때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거든요. 이미 정치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니까 또 쟤네들끼리 단톡방도 만들었더라고요. 그 의혹이 지금 그 청문회를 통해서 나오고 있죠. 또 공개하라고 그러니까 안 하던데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단톡방이 혹시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언제 만들었을까가 궁금하더라고요. 그건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수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한명도 원내대표가 어제자로
이제 특검으로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국정조사에서도 본인들끼리의 단톡방을 만들어서 새로운 모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는 아무리 조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수사의 영역인 뭐 압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특검으로 가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이게 단톡방의 존재를 이자들을 압수수색해서 밝힌 게 아니고 예. 그냥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단톡방에 5명 정도 있다고 맞습니다. 그러던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게 참 궁금해요. 저희도 궁금했는데요. 그거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중에 뭔가 어쨌든 예. 그거를 말한 사람이 있으니까 단톡방의 존재가 밝혀진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지네들 내부에서도 서로 못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실제로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보자 보호는 그렇죠. 지켜져야 되는 예. 거니까 예. 의원님들도 그것을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누가 제보한 겁니까? 그렇죠. 이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튼 안 봐도 비디오죠. 뭐. 네, 저희끼리도 안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뭔가가 자관 그쪽에도 뭔가는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봐야죠. 네. 앞으로 국조특위가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될 부분이 어디일까요? 대장동 수사나 김용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를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남욱 씨에 대한 예. 이 진술을 예. 이끌어낼 때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애기 사진 보여주면서 애기 안 보고 싶냐, 네. 뭐 또 뭐 배를 갈라서 아이고. 그러니까 뭐 배를 갈라서 장기를 드러낼 수도 있고 뭐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의학적인 표현을 드러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남욱 씨한테는 굉장한 압박이었을 거고요. 아이 사진을 보여주고 아이 보고 싶지 않냐? 뭐 빨리 잘 선택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남욱 씨가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엄청난 압박을 검찰이 스스럼 없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할 때도 이거 깡패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렇죠. 그런 내용들 아니냐. 아니 마피아들 하는 수법 아닙니까? 제일 악질적인 게 가족 건드는 거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가족을 건듭니까? 근데 대한민국 검찰이 가족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너무나도 충격적이 정말 붕괴했어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어디까지 썩었는가. 우리가 이제 요즘에 보면은 왜 검찰이 없어져야 마땅한지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소와 공소와 영장 청구권 모든 예. 것을 검찰에서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대장동 사건에서 어저께 국정조사에도 나왔는데 강백신 검사가 여러 가지 기소를 합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통 아니었겠습니까? 뭐 그런 분이셨는데 유동규 씨와 정민용 씨의 재판이 무죄가 나온 것이 법원에서는 분명히 이 공소장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권고했는데 검찰에서 바꾸지 않아서 무죄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것과 동시에 이번에 곽성도 전 의원의 50억 문제도 공소 기각이 나왔거든요. 그 기소 검사도 강백신 검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곽성용 검사의 의혹은 수사를 무모해 준 것 아니냐, 그리고 회유하고 압박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인데 강백신 검사는 일부러 무죄 받을 결심을 해준 것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지고 도대체 수사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저희가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지켜봐줘야 실제로 진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남은 청문회는 이 부분에 포커싱해서 봐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예. 생각입니다. 근데 또 하나 어미중 강백신 이자들이 이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사 발령이 나기 전부터 그걸 들여다봤다. 네. 사정 관여 의혹도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국 재판, 예. 조국 대표에 대한 공판을 하면서 대장동 사건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이거는 정치적인 정적 제거용이었다라고 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의 증거물도 달라지고 증거물 조작 의혹도 나오고 진술도 달라지는, 그리고 목표, 그러니까 결국 피의자를 잡기 위한 목표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총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사실 너무 사건이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율사 출신 의원님들이 먼저 이끌어가고 저희 같은 비법조인들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는 역할들을 해주는 걸로 저희가 전략을 짰거든요. 비법조인인 제가 봐도 너무 충격적이고 이래도 되나 싶을 만한 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측면을 한번 같이 봐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은 아마 절반 이상이 전영기 의원님이 법조인인지 알걸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일반인의 눈에 봤을 때도 심각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집을 잘 못 갑니다. 네, 그제도 집 못 가고 이제 밤에 사무실 예. 소파에서 자면서 공부를 하고 예. 어제 질의하고 그렇게 해서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뭐 법률가가 아니지만 또 그렇게 정도 하시려면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면 검사들이랑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검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조금만 공부 안 돼도 바로 역공을 맞을 텐데 저희도 그 부분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또 그런 성과를 거두신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예. 지금 뭐 억지로 뭐 공소 취소 할 거 없이 이런데도 공소 취소를 안 해라는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저희는 공소 취소는 입에 담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검찰의 이 조작 기소의 실체적 의혹을 밝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정치 검찰이 얼마나 많은 역할들을 했는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예.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한정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것만 하더라도요. 서해 공무원 사건, 그 비각 사건 하고 또 그 부동산원 통계 조작 사건이 내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국정조사 특위에서는요. 오전에는 뭐 수원지검도 가고 서울고등검찰청도 가고요. 오후에는 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통계 조작 사건이나 서해 공무원 사건들을 조사하는 기관 보고가 있습니다. 혹시 당초 특위를 만들 때 포함되지 않았던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것도 조작 기소가 분명합니다라고 막 가져오는 사안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꽤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검찰의 조작 기소들은 모든 것이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원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저희가 질의응답을 막 받는 과정에 조금 언성도 높아지기도 하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자기도 당했다라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기도 와가지고 일어서라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자기도 나이가 적지 않다. 내가 지금 올해 70인데 나한테도 저렇게 엄청난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막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사건 말고 실제로 조작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 같이 한번 펼쳐보고 이 법무부에도 이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제 옛날에 보면은 검찰에서 수사받다가 막 뛰어내려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지 예.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말로 할 수 없는 모욕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나이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을 검사가 불러가지고 쪼그레뛰기를 시키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예.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은 뭐 기업체를 운영하던 회장이 예. 그런 모멸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던 검찰이니까 없어지는 게 당연하죠. 무소불위한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니까 그럼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하여튼 이제 우리 전영기 의원님은 모든 것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신 김에 한두 가지만 좀 여쭤봐도 예,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경기 화성정이시잖아요. 지역구가. 그렇습니다. 네. 어제 이제 경기도지사 예. 추미애 대표님, 후보가 예. 됐는데 이제 쭉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당초에는 조금 뭔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까보니까 약간 이렇게 원사이드 했나? 이렇게 놀랐거든요. 예, 예. 결과는 안 밝힌다면서요. 근데 현장에서 느끼셨을 때 실제로 좀 처음부터 원사이드하게 갔습니까? 처음부터 추미애 후보님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오랜 기간 추미애 의원을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언론에서 뭐 강성이다, 막 문제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우리 당원들이 오래 봐왔는데 저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과반을 이렇게 얻는 결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KBS 라디오 가서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앵커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추미애 후보는 너무 강성 이미지 아니냐라고 하길래 만나보면 틀립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만나보면 엄청 따뜻한 분이시거든요. 굉장히 또 소소하게 디테일하게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고 한번 만나보면 다른 생각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을 아마 우리 당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제 맨 처음에 다시 출마 선언하기 전에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동안에 좀 민주당 지사답지 못한 것을 좀 반성하고 네. 사과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후보로 지사 당선됐는데도 그 뒤로 좀 민주당에서 보기에 우리 당 맞아? 이런 분위기가 좀 있기는 있었습니까?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동연 지사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행정도 잘 하시고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당원들과의 스킨십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평가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쉬웠던 부분들이 왜냐하면 왜 도정을 하시면서 우리 당과의 스킨십을 늘리지 않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더욱 가열차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나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 부분들을 진짜 우리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당원들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직이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패배하는 경우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적어도 결선은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원들이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또 증명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처럼 정치권에서 본인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인해서 당과 소통 안 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반적인 시각들이 당원들이 다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번에 증명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국힘당에서 누가 나와도 되겠습니까만은 그나마 지금 후보도 못 정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누구 혹시 될 것 같습니까? 예상하시기에? 뭐 후보를 안 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무소속으로 가는 게 오히려 경쟁이 더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 되니까 실제로 찍어줄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략으로 지금 저 사람들 아나무인격 정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차라리 무소속으로 출마시키는 것이 더 폭을 넓히는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계속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면 국민들께는 처절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 의원님은 혹시 뭐 어떤 역할 맡으십니까? 제가 아직 원내 소통수석 예. 대표를 맡고 있어가지고요. 지방선거에 대한 직함은 아직까지 논의되고 예.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방선거는 하되 원내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통과시키셨던 개헌안 논의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민생 법안, 정치개혁 법안 이런 것들이 할 게 많아가지고 당장에는 저는 그 원내에 소속된 부대표로서 열심히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헌 얘기하셨으니까 예. 어제 그 장동혁 대표랑 이렇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청와대가 해명을 했는데 연임 중임 뭐 이거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라 그랬는데 대답을 안 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청와대가 밝힌 건 그게 아니었다면서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쓸데없는 생각이고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개헌안 논의되는 거는 5.18 정신 수록하고 부마항제 수록하고 개헌을 할 때 국회에 통과해서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고 국회 승인을 받게끔 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 역사가 다시 한번 퇴행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개헌 논의인데 왜 이상한 거 갖고 와가지고 또 물타기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흠집 내기에 바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휘둘리지 말고 이재명 정부가 가는 데에 응원해 주시는 것이 더 저희가 가열차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더 멋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은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어제 강원식 실장이 이렇게 에너지 위기 타개하기 위해서 중동으로 막 떠났는데 오늘
다행히 휴전이 돼가지고. 예. 근데 전용기 의원님은 처음에 등장하셨을 때부터 성함이 특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 막 이렇게 했는데 어제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저렇게 급히 가고 여러 나라 다니고 그러려면 전용기 빌려도 태워줘도 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제가 들던데. 강훈식 실장을 모시고 갔어야 됐는데 늦었습니다. 늘 제가 뭐 이재명 대통령도 전용기 태워야 된다. 그리고 전용기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농담도 하는데요. 예. 실제로 그 이점이 많고요. 아니 오늘 사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특사로 가잖아요. 예, 예. 그리고 여러 나라를 가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공편 이렇게 해서 급하면 이럴 때는 전용기 쓰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야당이 또 문제 제기할 거고 이해 못하시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우리 국격이 이제는 그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특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용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아주 국익을 결정하는 중대사에서는 충분히 그런 것들도 검토될 만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이런 아주 중차대한 일을 결정할 때는 전용기도 빌려주고 예. 그렇게 하거든요. 전세기도 빌려주고.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훈식 실장 말씀을 한마디만 들으면 사실 중동에서 강훈식 실장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호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 나라하고 지금 관계가 좋습니다. 중동파가 됐어요. 그분이 진짜로 센스가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잘 아세요? 강훈식 실장 예. 잘 압니다. 원래 원래 국회에서 있을 때부터 예, 실장 친하게 가기 전에 지내셨어요? 친하게 지냈고요. 그분이 사람 관계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이셔가지고 이번에 중동의 역할을 하시는 것도 그 사람의 성향을 알고 그리고 그 중동의 왕족들이 좋아하는 거 뭔지 본인이 먼저 캐치해서 대통령께 귀뜸도 드리고 이래서 사실 우리 중동 관계 좋은 거예요. 과거에 이 신뢰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점을 저는 강훈식 시장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셨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완벽한 이 관계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중동과의 관계가 되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갖고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중동이 훈남 스타일을 좋아하는가 본데요? 뭐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 전용기 의원님도 중동에서 엄청 좋아하겠는데요? 아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강훈식 시장님이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 예. 아이고 오늘 감사합니다. 네, 종종 감사합니다. 나와주세요.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찾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의 경기 화성정 원내소통수석 부대표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님 만나봤습니다.